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비오는 4월 아침을 다들 어떤 풍경에서 지금 맞고 계신가요? 창밖으로 꽃망울들이 좀 보이는 가운데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어딘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창문에 맺혀 적시는 것과 또 따끈한 향기가 피어오르는 차 한 잔들 드시면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 순간을 즐기고들 계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멘트가 참 순댓국하고 어울리지 않게 항상 고급지게 하려고 노력하죠. 겉은 옹색해 보이고 순댓국을 주로 먹는다고 해도 사실 주로 먹지도 않는데요. 마음만은 저도 아름다운 청년이고 싶어서 항상 뭔가 삶의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중년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죠. 1월 수준을 유지하고 큰 변화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고용은 고만고만 아주 괜찮은 튼튼한 수준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내부를 뜯어보면 역시나 정부 주도 광급 공사 같은 걸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많았고 민간 일자리는 역시 조금씩 더 줄고 있었죠. 문제는 어쨌든 이것이 아직도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색깔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저번에 했던 영상처럼 1, 2월에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었고 저번 주말에 2월 PC에서도 그리고 바로 월요일 날 나왔던 제조업 PMI에서도 전부 나왔던 게 뭐냐면 인플레가 끈적이는데 그 안에서도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또 전체 유가와 물류 비용 때문에 상승되는 지불 가격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계속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꾸만 뒤로 낮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시경제의 지정학적 분쟁까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였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꾸준히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습한 거 그리고 갑자기 중동에서 네타냐후가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뉴스 네타냐후의 어떤 뉴스 같은 거 보면 밑에 댓글 보면 몇 달 전하고 상당히 달라졌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제가 작년 10월, 11월 해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어떤 걸 자세히 이걸 객관적인 여러 가지 우리 그 언론에 통제된 언론과 너무 국제 정세를 모르는 우리의 그 정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댓글 많이 지웠습니다. 거의 저를 정보부에 신고하려는 그런 그 정도로 나라를 걱정하면서 여기 숨은 빨갱이가 있네. 어디 미국과 이스라엘을 응원해야지 말도 안 되는 테러리스트 같은 녀석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생각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분들의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그 외부 채널이 없고요. 그리고 이 언론의 어떤 그 편협한 정보 수준이 정말 우리나라 외국의 어떤 기자 인사들 와가지고 기자들 하면은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기자들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못 하고 그냥 우리 그 주입식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처럼 받아쓰기 수준이잖아요. 아직도 그런단 말입니다. 아직도 21세기 2023년인데도 심지어 아프리카의 언론들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기자들이 할 말은 다 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하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하네. 예, 그 요새 보면은 밑에 댓글이 많이 좀 변하긴 변했습니다. 그런다 해도 어쨌든 뭐 어제도 저기 다시 한번 또 유가를 자극했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른 그 뭐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시설인가 정유시설을 또 한 번 또 공습을 했더라고요. 지금 딱 보면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이 자꾸 자극돼 가지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한 번 더 그걸 걱정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상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자꾸 더 뒤로 늦추지 않겠냐, 후퇴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 걱정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꾸준히 밀어올린 덕분에 어제는 위에를 뚫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일단은 미국이 웬만하면 자기가 버틸만 하고 또 저기 버틸만 하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해서 중국이 착착착 시간 순서대로 쓰러질 수 있겠다라고 대충 가늠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요 박스권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4.338 뭐 이런 건 제가 무슨 뭐 신내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 소 뒷걸음에 쥐잡듯이 그냥 대충 제가 설정한 거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4.338까지 잡으려고 봤는데 이제 자꾸 뭐 PC, PMI까지 연속으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심지어 이제는 6월달 금리 인하도 정말 가능하려나? 그 정도까지 이제 믿음이 뒤로 좀 후퇴하면서 깨지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어제는 4.338을 넘어버리더라고요. 똥꼬 팍 찔러서 이만큼 넘었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현재 연준은 보면요 어떻습니까? 파월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계속해서 6월쯤부터 금리 인하는 시작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연내 3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계속 그런 암시는 시장에 여전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구두 약속, 말로만 하는 말뿐인 약속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튼튼하다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자기들 전망은 결국 변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두 가지 양면서를 동시에 지금 시장에 흘리면서 조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꾸준히 봤던 방향인데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이제 누구나 수긍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사들 가져와 봤습니다. 전 여는 총재이신 더들리 씨께서 은퇴하신 분들도 집에서 이제 파자마만 입고 있다가 양복 딱 차려입고 인터뷰들 하십니다. 아직 안 죽었죠. 중립금리 예상보다 높을 것. 연준이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게 될 거다. 이런 양반들 나와서 한 번씩 시장에 파문을 흘리죠. 전 연준 부의장님도 나왔습니다. 저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 다 급하게 이제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양복들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2%로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한 3%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금리 인하 한다? 그것은 연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아주 안 좋은 못된 행동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2%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지금의 긴축을 멈추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 또 하면서 자꾸 시장에 이런 얘기를 풀죠. 어제는 또 뭐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도 나와갖고 고금리 오래 간다. 물론 6월쯤부터 해갖고 연내 3회 하는 거 타당하다고 본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막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연내 3번 금리 인하 하겠다고 내가 말만 했지 어디 뭐 도장 찍었니? 전망일 뿐 약속은 아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슬슬 흘리죠. 어제 뭐 로레타 메스터에도 메리 데일님도 나와가지고 3번 인하 전망이지 약속은 아니다. 나 도장은 안 찍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시장이 심란해지죠. 파월은 최근에 금리 연준 안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사람하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하고 거의 반반이다. 딱 결정 내려줬죠. 즉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 고문은 계속 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큼 할 거냐 가늠점은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이고 이번 달 지표 봐 아이고 돌아가 여기 봐 여기 하면서
계속 뒤로 미적 미룬다. 이렇게 될 거다. 계속 우리가 봤었죠. 1번 롤러코스터. 이것이 지금 최근 한 3, 4일 사이에는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아주 그냥 전부 여기에 매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만 은밀하게 보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느냐. 여기까지는 뉴스에도 나오지만 왜 이러는가. 우리가 보는 건 요거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고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한 번 더 종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2분기에 반드시 살아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자, 3월 말에 있던 보아오 포럼이 지금 비교적 초라하게 좀 끝났죠. 근데 막판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시진핑이 막판에 끝나는 날 그냥 물러나지 않고 중국의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보도를 하나 흘렸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같이 봤었죠. 뭐냐면 중국판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 깜짝 소식을 살짝 흘렸죠. 막판에. 그러면은 중국 투자에 망설이던 자본들이 정말 하면서 한층 더 자극받는 일종의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실제로 큰 실현 가능성은 적다. 진짜 기축통화국, 중기축통화국이나 하는 거지 나머지 신흥국은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트리플 악셀 뭐 그런 거죠. 꿈에서나 그리던.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그런 얘기만 흘려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깜짝 자극하게 되죠. 굉장히 멋진 도발이었고 나름 뭔가 깜짝 쉬웠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 지수 한번 볼까요? 양회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200일선 위에를 넘고 싶었지만 여기 보이시죠? 2월 초부터 중국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하고 중국 국영은행이 일본 흉내내듯이 중국의 ETF 지수 매입해주고 어떻게든 끌어올렸죠. 돈 여기 정부 광급 돈이 여기 들어오면서 자기들 상하이 지수 떨어지는 걸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끌어올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실물 경제에서 나오면서 중국의 어떤 1월, 2월 지표들도 좀 살아나게 되면서 어떻게든 양회 때 멋진 시진핑의 모습을 보면서 200일선 위로 올려놓을 거다. 그렇게 했지만 그거를 못 봐서 막아내는 모습 우리가 쭉 그동안 봤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아오 포럼을 하는데도 처지고 있었는데 보아오 포럼 마지막 날에 우리 중국도 중국식 양적 완화 조금 고려 중이야 그런 얘기를 시장에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수근수근 하면서 상하이가 빵빵 떠가지고 결국 어제 오늘 사이에 200일선 위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참 열심히들 살아요. 중국도. 우리가 중국 맨날 우리보다 축구도 못하고 말투도 촌스럽고 여러 가지 그 국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걸로 샤오미에서 만들었대 사고 났대 저거 봐라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 뉴스에 나오고 낄낄 웃고 너무 좋죠.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감정적으로 좀 길게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지 말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좀 건실한 어떤 그 대응 움직임이 좀 체계적으로 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일본이 아직도 한국을 우리가 중국 무시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삼성 제품이 소니 제품 이런 것보다 훨씬 지금 좋은데도 안 삽니다. 일본 사람들. 그죠? 우리나라 갤럭시 같은 거 안 팔려요. 일본에서 안 사요. 가서 해도 일본 국민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좋을 수가 있어?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속 깊이 한 단계 아래로 봐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웃기죠. 세상 물정 모르고 언제적 니네가 일본이야.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한국을 그 아래로 봤던. 아직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고 일본 제품이 최고다 하고. 우물한 개구리죠. 사실 그것도. 우리도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고 너무 막 단기적 이익을 봐서 물건들 엉터리로 만들고 하지만 정말 뭔가를 제대로 만들겠다 해갖고 지들이 좀 신경 쓰면 우리가 못한 거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이 예전에 뭐 미국, 러시아, 뭐 유럽이 같이 힘 합쳐서 만들었던 ISS 정거장이 있지만 너무 지금 오래돼서 언제 떨어질까 불안불안하죠. 너무 노후돼서 그 뭐 30년 된 아파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더 멋진 우주 정거장이 하나 있죠. 텐궁이라고 해서 천궁이죠. 중국 혼자 만들어 갖고 올린 겁니다. 그거 잘 돌고 있어요. 우리가 올린 거 뭐 있습니까? 우주에? 그렇게 중국을 무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금융시장에 대한 대처도 사실 중국의 금융시장이 우리보다 저는 출발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빨리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사회에서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을 자기들 머리 위에 앉혀서 자기들을 지배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하지 않는가. 뻘소리였습니다. 이처럼 막판에 뭐 중국판 양적 완화 설을 흔들려가지고 그냥 초라하게 끝날 수 있던 보아오 포럼에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애들이 그럼 진짜 지금 투자할 땐가? 라는 기대를 품게 지금 막판에 만들었는데요. 사실 중국이 말만 그러고 어떻게 지들이 뭐 중국판 양적 완화를 하겠어 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미국은 조만간 6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럼 6월이 미국이 금리 인하면 미국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신흥국들 다 하겠죠? 중국 역시 누가 제일 먼저 많이 하겠어요? 중국이죠. 지금 중국 못 참고 미리 시작했잖아요. 궁지에 몰려가죠. 그래서 중국이 또 양적 완화를 하든 안 하든 6월까지만 버티면 또 그때부터 더 확실하게 뭔가 더 시중에 돈을 풀면서 정말 열심히 경제회생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예상은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만약에 못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이 나올 거다. 아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아주 줄 섰다. 제주도 돈가스 가게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지금 중국 투자의 기회를 보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누가 뭐래도 시장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지금 G2인데 그 시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죠? 지금이 최적의 기회이고 진 바닥이라고 지금 슬슬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물론 미중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이고 지정학적 갈등도 똑같이 팍팍하게 만들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주변 동맹국들을 막 윽박 지르면서 중국에 수출하고 반도체 등을 막 압박하고 니들도 동참해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은근히 중국은 버틸 만큼 잘 버텨내죠. 중국의 뭐 자체 기술력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리 틀어막아도 이 복잡한 세상 경제에서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고 영향력이 커도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 걸 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 맘먹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계속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 봐도 오히려 매번 뭐 성과를 내고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뭐 중국의 저가 수출품 공세를 더 틀어막기도 사실 힘들고 완전히 막을 방도도 없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태양광 막 굉장히 빠르게 지금 미국, 유럽 들어가면서 2분기 때 요걸로 니들이 수출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이걸 제일 죽여주면 하고 나서지만 배터리, 태양광 완전히 중국 뭐 보조금 어쩌고 때리고 뭐 이렇게 손절 친다고 하면 중국 거를 완전히 다 손절치고 쫓아내면 그 나라에서 그 산업이 돌아가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중국 의존이 심해요. 사실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뭐 관세를 물리고 어떻게 무역 전쟁을 할 수는 있어도 어느 한계 이상으로 정말로 막 격렬하게 못 한다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 산업도 엄청 망가져 버리거든요. 왜냐 이렇게 세계는 지금 자급자족만 절대 할 수가 없는 아무리 뭐 프렌드 슈어링으로 서로 뭐 우리끼리 이렇게 뭘 해보자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는 아주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인 무역관계 체제로 굳어진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더 많이 틀어막고 손절 친다고 해도 일정 한도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들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갈등을 봐도 사실상 미국도 중국도 정면 승부는 피한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실제로 둘이 크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서로가 전부 싫어한다. 대신 그래서 대리전을 자꾸 유도한다는 거 세계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대외적으로 깝깝하게 틀어막힌 이 모든 거시적인 상황이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나빠지겠냐, 여기서 더 나빠진다고 해도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자본의 디커플링과 미국의 어떤 환율, 국채금리의 공격 등으로 하는 이 금융의 압박 상황은 정말 사실 제일 거셌던 건 작년 10월이 제일 거셌죠. 그때가 제일 난리가 났었죠. 중국이 버티는데 유럽은 못 버티고 그냥 크레디트 스위스 날아가 버렸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그렇죠?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사실 그때 어떻게든 터뜨리려고 미국이 했던 거죠. 그래야 이제 올해 이제 대선도 편하게 치르고, 그렇죠. 그랬을 텐데 그걸 못했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대선을 맞아서 또 자체 어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이제 금년에는 곧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도 우리가 매번 권투에 비유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가드만 올리고 처맞기만 했지만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 온 거잖아요. 즉 금융 압박 상황도 이제는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곧 하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도 사실상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른바 터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말에 보아오 포럼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미 벌써 여기저기서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요, 슬슬 중국 투자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충분히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지겠냐? 앞으로는 내가 볼 땐 최악의 상황은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질 상황만 남은 것 같은데, 거시경제 상황도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상황도 뭐 여기서 뭐 진짜 지들끼리 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금융 상황도 어차피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할 거고 중국은 뭐 어떻게든 돈을 풀 기회가 이제 올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거시적으로 아무리 틀어막는다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더 틀어막어,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중국에 이제는 투자할 때가 마침내 된 것도 같네 하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짜잘한 애들이 말하면 뭐 최오코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피식피식 웃겠지만 빅샷이 한 방 날려주면 좀 얘기가 틀리죠. 우리 중국 사랑 참 많이 하셨던 레이 달리오님, 중국 사랑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하셨고 투자도 많이 했지만 미중의 정치적 갈등을 예상을 못하고 그 정치적 갈등이 경제를 얼마나 뭐 대가리를 잡고 흔들 수 있는가를 간과하셨다가 한번 크게 뒤지고 중국에서 모든 투자를 다 철수했던 양반이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 막말로 앞으로 중국이 정말로 힘들어져 갖고 미중 패권 다툼에서 져가지고 100년 동안 헤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최적의 투자 기회다. 왜냐면 자기가 볼 때 이분도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위에서 딱 본 요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대충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을 게 많아서 옛날처럼 빵 뜨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뭐 100년 동안 헤맬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 해도 천천히 회복한다 해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가 투자를 평생 해본 사람인데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더라. 모두가 시장을 떠나고 싶어하고 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 때다. 근데 지금이 그때 같다.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다. 아마 제가 본 요런 같은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돈 냄새는 절대 참을 수 없는 이 투자 기관들도 보아오 포럼 이후에 조심스럽게 지금 발을 들여놓는 분위기라는 기사도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최근 중국 경제가 회복할 기미에 일부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 팔고 중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얼핏 나오죠. 일본 주식도 그동안 날라간데 솔직히 뭐 일본 주식, 일본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진 건 거의 없다. 순전히 미래 희망만 보고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특히 중국에서 빠진 돈이 이리 다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껄떡껄떡 하는데 그것도 다시 또 중국 쪽으로 일본에선 할 만큼 했다. 돈 좀 빼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그렇게 고민하는 움직임 아니냐. 그런 분석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가 인도 포트폴리오 줄이고 중국을 늘릴까? 지금 이런 얘기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시장 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만큼 돈도 풀고 노력도 하겠다라는 투자자 설득이 먹혀드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미국이 중국보다 잘 나가고 위대하고 잘생기고 정의롭고 멋지고 그래서 친구도 많고 하는 말도 고급스럽게 안 이쁘게 잘하고 인기도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그래서 한쪽이 어느 한쪽을 온전히 자기의 그런 영향력만으로 완전히 왕따시켜서 완전히 뭉개놓는다? 실제 아주 힘들죠. 미국은 정말 이대로 2분기 넘어가면서 중국에게 다시 회생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 안 될 경우에는 판을 크게 뒤집는 의도적인 어떤 경제 폭망이나 더 큰 전쟁의 위험성을 항상 저는 1년 전부터 경계해 왔고 꾸준히 작년 하반기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경계를 해왔던 거고요. 요새 보면은 슬슬 그런 낌새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이런 식으로 2분기에 이렇게 1분기 말까지 해가지고 환율과 국채금리 공격으로 이렇게 죽여놓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살아나 보겠다고 또 시진핑이 나오고 중국이 나오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투자자들도 가만 보니까 이거 최소 3개월만 버티면 그래서 2분기가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6월까지. 3개월만 버티면 어떻게든 중국은 이렇게 쳐맞아도 결국은 살아날 것 같은데 생각들이 하나 둘 드는 애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역시 돈 냄새 많은 헤지펀드들이 이런 어떤 판단이나 어떤 이 흐름에 빨리 보죠. 그래서 걔네들도 슬슬 야 이거 다들 중국 아니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3회전만 끝나면 미국은 일단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 더 이상 미국도 힘들어 공격 못할 것 같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자 이런 애들이 또 술렁술렁 한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옐런은 마침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에 걸쳐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작년 7월 이후 겨우 두 번째 거의 뭐 1년 10개월 만에 하네요. 그동안 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방중 기간이 제법 깁니다. 일주일이나 머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실제 중국의 분위기는 어떠고 실제 어떤 모습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걸 최대한 간보고 파악하고 의중을 떠보려고 굉장히 이제 옐런이 들어가서 온갖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누가 봐도.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이번 2분기를 이거 어떻게 이놈들을 요리해야 되지?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즉 중국이 우리 누님 옐런 누님께서 가서 중국이 실제로 지금 얼마나 수출이나 내수 등에 있어서 회생 가능한 드라이브를 진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허세만 부리고 있는가 염탐도 할 것이고요. 저라면 그러겠네요. 그리고 실제 지금 그렇게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내놨는데 뭐 1, 2월, 3월까지 중국도 지금 모든 산업, 소비, 생산은 좀 반등하는 것 같지만 부동산만은 지금 전혀 못 움직이고 있죠. 실제 중국 내 부동산과 지방정부 문제도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나 옐런이 가서 중국 관리들도 만나고 중국에서 실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가들도 다 불러서 만나고 정보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준비된 질문 던지면서 반응도 보고 여러 가지 파악해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대한 중국의 약점을 지금 이 2분기 시작 4월 첫째 주에 찾아내 가지고 2분기 전수를 좀 더 다듬기 위한 지금 그런 행보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 굉장히 미국은 생각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작년에 결판을 냈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지금 일이 꼬여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오히려 때리는 사람이 더 힘든 그런 형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옐런 누님 일정이 좀 나았네요. 우리 연예인 누님의 일정을 보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줄 또 사생팬들 가서 앞에서 기다려야 되죠. 베이징 북경 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수출 허브,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광저우부터 먼저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틀 후부터 5일하고 6일 동안은 먼저 이제 일단은 광저우부터 가가지고 수출 잘 되는가 거기 광동성 주지사도 만나고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 인원들도 만나갖고야 중국 얼마나 진짜 수출 지금 진짜 그렇게 되냐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 실세인 허리평 뭐 국무원 부총리하고 회담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7일부터는 베이징대 교수와 학생들 만나서 학생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재정부 장관하고 회담도 하고 8일에는 뭐 국무원 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중국 중앙은행 인민총재 판공성 총재 판공성은 이제 월가에서 일하는 경력도 있고 조금 대화가 좀 되죠. 맞나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에 이제 방중 결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약점을 또 얘기를 하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불씨를 또 사그라뜨릴까 또 어떤 말빨로 조져놓을까도 고민 좀 하시고 건강하세요 누님. 어쨌든 오늘 비행기 타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포부는 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압박하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할 것이다. 파이팅!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